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의 불교 미술에 대해 함께 공부할 숭실대학교 사학과의 심영신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천안 지역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 작품을 공예, 석조, 불상, 불화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안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불교 미술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요. 불교 미술 일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예, 조각, 탑, 뭐 불상, 조각이죠. 불화, 이런 장르별로 약간 나눠서 보면서 그 일반적인 그 불교 미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에 기반해서 천안 불교 미술의 보편성, 그리고 독자성 혹은 지역성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그 불교 미술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 불교 수행을 돕기 위해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시각 예술을 말하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수행을 통해,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부다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그런 종교인데요. 이 종교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 미술 작품들, 우리는 그러니까 미술 작품으로 보지만 그러한 그 불상, 어, 우리는 이제 지금 불상을 하나의 연구 대상 혹은 미적인 어떤 감상의 대상으로 놓고 보지만,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불상이나 혹은 불화에서의 그 부처의 그림은 부처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떤 그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다를 상징하는 탑이라던가 혹은 그 불상과 불화를 모신 전각을 이제 사찰에 세우죠. 그리고 법회라든가 어떤 의식을 치를 때 그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도구들은 또 공예품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예, 조각, 불화 같은 그런 작품들을 이제 불교 미술품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 미술품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그 미술사 그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스타일을 아주 그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불교 미술을 일반적인 그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그 만든 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천안의 불교 미술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안은 930년 가을에 그 태조 왕건에 의해서 설립된 군사행정 도시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천하대한, 천하는 이제 천하대한을 줄여서 나온 그 단어인데요. 천하,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편안하게 해줄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의미예요. 혹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장소, 평안한 장소인데요. 이 천안을 설립한 그 장소가 이전에는 동도솔 그리고 서도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동서도, 그러니까 이 도솔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행정지명은 아니에요. 행정지명은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이전에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사회였고, 그것을 그 지역을 지칭하는 어떤 이름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솔이라고 하는 건 도솔천을 의미하는데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미래에 부처가 되어 미륵불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곳이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그, 그 동도솔이나 서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처럼
그 평안한 어떤 장소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천안이라고 하는 용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천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 태조 왕건이 설립한 도시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 초의 천안은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은 고려 초에 그 고려 왕실과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던 도시였고, 그거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유려왕사라든지 마점사라든지 천흥사라든지 봉선홍경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그 왕건이나 아니면 현종 임금하고 관련된 그런 절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도 개경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혹은 그 왕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이나 혹은 천흥사나 홍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절터에 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 초기 천안의 어떤 그 위상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개천사라고 하는 절은 또 고려 후기에 왕실 종친에 의해서 또 그 중창 중간에 이제 절을 처음 세우는 건 아니고, 세워진 절을 더 크게 혹은 좀 절이 낡았거나 했을 때 수리를 하던가 그럴 때 이제 중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왕실 종친에 의해서 절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한번 커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런 절이기 때문에 천안의 이런 그 불교 유적들은 고려 왕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천안 지역의 불교 미술품은 조선 시대보다는 고려 시대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적으로만 많은 것뿐 아니라 중요한 유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죠. 국가나 혹은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국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혹은 여기 이렇게 보면 불교 미술품을 이렇게 써놨죠. 국보, 보물. 그리고 그 목록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그 지정하는 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뭐 이런 그 지정 명칭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국보와 보물은 보면 수적으로 고려시대 작품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작품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작품들은 고려시대 작품이고요.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한 작품들은 조선시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려시대 작품은 여기 왼쪽에 천흥사지 동종, 단간지조 5층 석탑, 보협인 석탑, 금동보살상과 석조불상 이런 식으로 표시된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 불교미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고려시대 공예인데요. 천흥사지에서 저런 기와라던가 아니면 청동 접시라던가 동전이 출토가 됐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저 동종이에요. 천흥사에서 그 제작된 종인데요. 천흥사지는 발굴이 됐죠.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이 발굴을 통해서 호서 지역에서 가장 큰 뭐 왕실 사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호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려초 왕실 관련 사찰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절터에 보면 5층 석탑하고 단간지주가 남아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한 300m쯤 되기 때문에 절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왼편에 있는 이 탁본은 기와 탁본인데요. 이 기와편들은 천흥사지가 발굴되기 전부터 그 천흥사 터에서 이렇게 수집이 되던 그런 그 기와고요. 천흥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려시대 천안의 대표적인 공예품이라고 하면 천흥사 동종인데요. 이 동종에 보면 명문이 있어요. 위패 모양으로 해서 명문을 썼는데, 이 명문에 보면 성거산 천흥사 종명 통화 28년 경술 2월이라고 해서, 통화 28년은 10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10년에 이 종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이 있고 여기 이제 선거산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뒤에서 선거산이 다시 다른 유물을 볼 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그 지명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 선거산을 기억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흥사종은 고려시대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이에요. 가장 오래된 종인데 이 종은 신라의 종의 제작 기법과 양식을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항아리 모양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종을 구성하고 있는 저 천판, 종신, 그리고 천판 위에 있는 음통과 용류, 종을 매달기 위한 종류이기도 하죠. 종의 그 꼭지라고 할까요? 이런 그 구성은 신라종하고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용류의 표현이라든가 비천상의 위치와 숫자 그리고 저 명문을 새기는 저 위패형의 저 윤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왼쪽에 통일신라 시대 771년에 제작됐던 성덕대왕 신종 여러분들 에밀레종을 들어보셨죠? 그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성덕대왕 신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형태 그리고 여기 이제 연두라고 하는데 저런 꼭지의 모양이라던가 음통이라던가 용류라던가 그런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명문을 성덕대왕 신종에는 그냥 종에다가 새겼는데 이 천흥사종에서는 위패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명문을 새겼다던가 아니면 당좌라고 해서 여기 이제 종에 보면 천흥사종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란 그 안에 이렇게 꽃 문양이 있는 게 보이죠? 당좌라고 하는데 종을 치는 자리거든요. 당좌가 이렇게 있는데 성덕대왕 신종에서는 비천이 이 명문은 앞뒤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명문 두 군데 이렇게 있고 당자가 또 좌우로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비천은 이 명문을 바라보면서 양쪽에 두 구씩에서 전체 네 구가 있는데 천흥사종에서는 당자 양쪽으로 두 구만 각각 한 구씩에서 두 구만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을 새기는 방식 그리고 용의 모습을 보면 통일신라 용은 한 마리인데 용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 천흥사종에서는 용이 고개를 들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고요. 비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의 고려시대의 석조 미술품인데 석조는 그 돌로 만든 구조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간지주, 보여빈탑, 천흥사지 5층 석탑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단간지주는 여러분들이 절에 많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래된 절들을 가면 절 입구에서 훨씬 절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그 석조 구조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왼쪽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예이긴 하지만 공주 갑사에 있는 철단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주예요. 이 천흥사지에 있는 이거는 지주여서 그러니까 지주라는 건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바치느냐 하면 이 철단간을 바치는 거예요. 철단간을 바치는 거고, 그럼 이 철단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여기 이제 요 지주 사이에 이제 저 철단간을 끼우는 거죠. 끼우는 거고 철단간을 이제 고려 시대의 예인데요. 안성에 가면 칠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단간이에요. 단간이 있고 그러니까 철단간이 있고 그 단간을 이렇게 지탱시켜 주기 위한 양쪽의 돌이 이제 단간 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흥사지에서는 단간은 없어지고 지주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지주라는 게 그럼 뭐냐? 이 지주는 그 깃발을 걸기 위한 깃대예요, 깃대. 그래서 이 작품은 청동판에다가 음각을 했죠. 오른쪽에는 탑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지주를 음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지주하고 단간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어떤 구실을 하는 그 꼭대기는 이제 용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어떤 걸 여기다 걸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지금 깃발을 그 이렇게 걸잖아요. 그 깃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리움 화합미술관에는 이제 금동으로 만든 용두, 그러니까 용머리를 하고 있는 당
그리고 지주도 있죠. 이런 작품이 남아 있어서 고려시대의 그 단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저 청동판뿐만 아니라 이 호암미술관의 이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찰 입구에 세워져 가지고 이제부터 사찰 경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내로 들어가는 건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절의 어떤 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구조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영머리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이제 그 통일신라라던가 고려시대의 단간이 절 밖에 남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용두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간의 꼭대기는 용두로 이렇게 그 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죠. 깃발을 얘기를 해요. 근데 당이라고도 하고 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당과 번은 모두 깃발을 의미하고 당간이라고 하는 건 그 당이나 번, 그러니까 깃발을 걸기 위한 깃대를 당간이라고 하고요. 당이라고 하는 거는 저 석가모니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이렇게 그 장례 절차를 기록한 글이 반리원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인데요. 저 경전에 보면 당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 당이나 당간은 석가모니 그 부처님 제세시부터 아마 만들어졌던 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고요. 당 혹은 번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직물에다가 불보살을 새기거나 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깃발을 만들고요. 요즘에도 일본에서는 그 불교 연구의 하나로 이런 그 당 혹은 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당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어, 어, 그 야외 법회할 때 하기는 하네요. 야외 법회하기는 할 때 하지만 그 사역을 알려주는 그런 당은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고대에 그 만들었던 당 혹은 번이라고 하는 깃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단간을 설치했던 것을 알 수 있고 통일신라 시대의 그 단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한 20m 정도 높이였던 걸로 보이고 그 20m 높이가 여기 공주 갑사 설단간이 20m 정도거든요. 그런 20m였는데 모두 다 20m였던 건 아니고요. 고려 시대의 단간을 보면 그 송나라에서 서긍이라는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와서 고려 시대에 한 달간 고려에 와서 머물다가 이 사람이 송으로 돌아가 가지고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고려에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제 글로 적은 건데요.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많은 그 당시에 그 생활 습속, 그 기물, 뭐 미술 작품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단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경이 뭐라고 썼냐면 뜰 가운데다가 동으로 만든 번간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아있는 유물들은 보면 저기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경내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고려 시대의 단가는 그 사역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 경내 사찰 그 안쪽에다가도 당을 세웠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고요. 높이가 10여 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30m 정도 되는 거고요. 황금으로 칠을 했다 그랬고 여기는 위가 봉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용머리뿐만 아니라 봉수로도 그러니까 봉황의 머리로도 저 그 꼭대기를 장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인데요. 중국에 도낭 막고글이라고 하는 그 석굴 안에 중국에 이제 오대산이라고 하는 사찰들이 많았던 그런 장소인데 오대산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당을 그렸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중국에서는 확실히 당을 사찰 안에다가 이렇게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깃대를 세우고 그 깃대를 어, 이렇게 받쳐주는 지주가 있고 그다음에 당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죠. 당 그 깃발의 모습을 봤는데
그 당을 이렇게 펄럭이는 형식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는 이렇게 경내에다가 그 깃발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석탑인데요. 천응사지에 남아있는 5층 석탑이에요. 5층 석탑인데 여기 지금 도면에 보면 5층 석탑 1층 그리고 1층 상부 사리공 도면이라고 이렇게 썼죠. 사리공이라는 게 뭐냐면 탑이라는 것이 원래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들었을 때 화장하고 나온 유골을 화장에서 나온 유골을 모신 탑, 그러니까 일종의 무덤이죠.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수투파라고 하는데 인도에 남아있는 수투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봉분 형태예요. 탑의 모양이.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로 오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혹은 일본에서 이제 탑의 형태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탑을 쌓게 되는데 그 어느 나라든 탑을 쌓는다는 의미는 붓다의 사리를 봉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붓다의 사리를 봉안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체로 이제 통일신라 한 8세기 이후부터는 탑의 1층에다가 사리공을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사리를 안치하는데 여기 천응사지 5층 석탑에서도 역시 1층 탑신 여기 꼭대기에다가 사리공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탑은 이렇게 왼쪽에 지금 정림사지탑과 오른쪽에 고선사지탑이 있는데요. 정림사지탑은 백제계, 고선사지탑은 신라계 석탑이거든요. 그런데 천응사지탑은 고려시대 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탑인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백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계 양식과 신라계 양식을 같이 보여주는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탑은 이걸 기단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탑신부라고 하고 그 탑신부 위에 얹혀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뭐가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상륜부라고 하는데요. 천응사지 5층 석탑하고 이렇게 그 백제계의 신라계 석탑을 비교해 보면 자, 이 지붕돌하고를 이렇게 지붕돌을 쭉 연결했을 때 1층 지붕돌에서 이게 선이 꺾여지죠. 기단부까지. 그런데 신라탑은 보면 쭉 선이 이렇게 기단부까지 일렬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천응사지 5층 석탑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신라계의 어떤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봤던 그 기단부 탑신부를 보면 기단부하고 1층 탑의 그 비례가 신라탑에서는 1층 탑보다 기단부가 더 높죠. 그런데 그 백제계 탑에서는 1층 탑이 기단부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천응사지 5층 석탑에서는 보면 1층보다 기단부가 더 높죠. 그럼 이거는 신라계의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여기 지붕돌을 비교해 보면 이 백제계 탑에서는 지붕돌이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라계 탑에서는 지붕돌이 굉장히 두껍죠. 밑에 무슨 그 층계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두꺼운데 천응사지 5층 석탑은 이 지붕돌이 이렇게 얇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백제계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고려시대의 백제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에서의 탑은 이렇게 백제계 양식과 신라계 양식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빈 석탑인데요. 이 보여빈 석탑은 천안 대평리 사지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탑은 왜 이름이 보협인 석탑이냐면 사리를 넣은 게 아니라 붓다의 유골인 사리가 아니라 붓다의 말씀을 적은 경전을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사리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리 대신에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과 똑같이 여겨지면서 사리를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법살이라고 하는데 경전을 넣는데 이 탑 역시 경전을 넣었는데 그 경전의 이름이 보협인 다란이경이기 때문에 보협인 다란이경을 넣은 석탑이라고 해서 보협인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이 탑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보협인 탑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탑의 형식도 보면 앞에서 봤던 그런 일반적인 석탑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 10세기 중반경에 오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여빈 탑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탑의 형식이 달랐어요. 일반형 석탑하고는. 그래서 그 탑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석탑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고요. 보여빈 경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 참고 자료를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기단부 그리고 탑신부 탑신이 이 그 보여빈 탑은 단층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탑신부가 1층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상륜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탑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일반적인 석탑은 이렇게 윤곽선을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여빈 석탑은 그렇지가 않죠. 윤곽선이 그냥 사각형인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보여빈 다란이경을 넣은 탑이 보여빈 석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여빈 다란이경을 고려 시대에 인출한 저기 그 작품이 두 종류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국내에 있고 하나는 이제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1007년에 개경에 있는 절이에요. 총지사라고 하는 절에 홍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목판본으로 간행을 한 거예요. 목판본으로 간행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경전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죠. 탑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런 광배도 있는 거 보니까 부처님의 모습도 보이고 막 그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림은 변상도라고 하는 건데요. 변상도는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도해한 그림을 변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상도가 그려진 경전이에요. 그런데 경전 가운데 불교 경전 가운데 이렇게 변상도를 포함하고 있는 목판 인쇄경전으로는 이 총지사본 보여빈 다란이경이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목판으로 인쇄된 경전을 얘기합니다. 오래된 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왼쪽에 있는 이 도면은요, 이 탑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이 이 모양 그대로 발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부재들이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걸 모은 거기 때문에 원래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 당시에 아마 이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이런 그 도면을 그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위치가. 이 돌의 위치가 바뀌었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 그 상하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사리공을 의미해요. 사리공이 이렇게 있고요. 저 사리공의 크기는 직경이 원형인데요. 직경이 7cm, 깊이가 6cm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총지사판 보협인 경우에 높이가 6.8c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를 사실은 그 총지사판 보협인경을 넣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 크기에 맞는 그런 경전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리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협인 다란이경을 간행한다던가 보협인 탑을 만든다던가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5월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5월에서 만든 그 보협인 다란이경의 그 변상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작품이 총지사판 보협인 다란이경 변상도하고 가장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서 요 셋 중에 하나 가장 비슷한 작품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동에 보광사라고 하는 절에 관음전에 모셔져 있는 목조 관음보살 좌상인데요. 이 관음보살의 배 속에서 복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복장 유물로 발견된 보엽인 다란이경이고요. 그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1007년 앞에서 봤던 개성 총지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5월 그 5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보여빈 탑이에요. 근데 이 보여빈 탑은 보여빈 탑뿐만 아니라 아유강 탑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5월국의 전홍숙이라는 왕이 인도의 아쇼카 왕인데요. 한자로 써서 아유강이라고 하는 그 아유강의 고사를 따라서 아유강이 이제 84,000기의 그 엄청난 숫자, 정확하게 84,000기는 아니었겠지만 엄청난 숫자의 그 스투파를 조성을 했는데 그 고사를 따라서 이 전홍숙이라는 임금도 그 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의 탑을 아유강 탑, 보여빈 탑 외에 아유강 탑이라고도 합니다. 아, 자, 이렇게 기단부죠. 탑신부, 그리고 상륜부입니다. 그리고 이 탑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탑신부에다가 그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의 이야기를 새겨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